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6이 된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의 후반부에서 겪은 아주 힘들고도 뼈아픈 경험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쉰이 되기 전에 갑작스럽게 홀로 남게 된 거죠. 당시에는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을 하면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문득 말을 걸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허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그렇게 힘들었던 나날들도 서서히 익숙해지더라고요. 아들은 결혼해서 멀리 살고 손주들도 가끔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혼자 장을 보고, 혼자 청소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드는 일상. 20해 가까이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혼자라는 게 오히려 편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60을 넘기고 나서부터는 뭔가 달라졌어요. 나이가 들수록 집안의 정적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조용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조용함이 외로움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혼자 밥상을 차리고 앉아서 먹다 보면 문득 눈물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대로 늙어가는 게 맞는 걸까? 밤에 잠들기 전이면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늙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면 며칠 후에나 발견되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자꾸만 올라왔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게시판에 붙어 있는 전단지 하나를 보게 됐어요. 시니어 요가 교실 신규 회원 모집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운동이라곤 걷기밖에 안 했던 제가 요가를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문득 뭔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전단지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용기를 내서 문화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친절한 직원분이 처음 하시는 분도 천천히 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라고 말해주셔서 저는 그 자리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만난 사람 하나가 제 인생을 이렇게 무너뜨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화센터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분들이었는데 그 사이에 남자분도 몇 분 계셨습니다. 요가 매트를 깔고 자리를 잡으려는데 옆자리에 계시던 한 분이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처음 오셨어요? 저도 작년에 시작했는데 처음엔 좀 어렵지만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분이 바로 박도윤 씨였습니다. 70살이라고 하셨는데 나이에 비해 정정하고 목소리도 차분하셨어요.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신 모습이 참 깔끔해 보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니 몸이 뻐근했어요. 제가 매트를 정리하는데 좀 손이 떨리니까 그 사람이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이라 힘드셨죠? 이거 드시면 좀 나아요. 도윤 씨는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 주었어요. 생강차였는데 그 따뜻함이 몸속으로 스며들면서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사세요? 도윤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을 먼저 보낸 지 오래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윤 씨도 비슷한 처지라고 했어요. 부인이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다 독립해서 혼자 살고 계신다고요.
그럼 우리 비슷한 처지네요. 앞으로 수업 같이 듣죠? 그렇게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일주일에 2번씩 있는 요가 수업이 저에게는 큰 즐거움이 됐어요. 운동도 좋았지만 수업이 끝나면 그 사람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무릎이 좀 안 좋다고 말했더니 다음 수업 때 무릎 보호대를 사오더군요. 제가 예전에 쓰던 건데 안 쓰니까 드릴게요라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새로 산 거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제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했더니 수업 끝나고 약국까지 같이 가주셨습니다. 혼자 사시면 아플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라며 약을 고르는 것도 도와주었어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이면서 저는 그 사람에게 점점 마음이 가는 걸 느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다정한 사람도 있구나 싶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고마운 마음이었는데 어느새 그 고마움이 설렘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에도 우연히 동네에서 마주치면 반가웠고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나눴던 대화를 떠올리며 미소 짓는 제 모습이 낯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안을 했어요. 날씨 좋을 때 근처 공원에서 산책이나 같이 하실래요? 저는 망설임 없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요가 수업 외에도 일주일에 1~2번씩 만나 산책을 하게 됐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 도윤 씨는 젊었을 때 회사 생활이 힘들었던 이야기, 자식들 키우면서 겪었던 일들, 부인을 잃고 나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의 추억들, 혼자 아들 키우며 살아온 힘든 세월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그와의 만남은 이제 제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는 요리를 잘했어요. 어느 날은 직접 만든 반찬을 도시락통에 담아왔어요. 몇 가지 밑반찬과 찌개 같은 것들이었는데 정성이 가득 담긴 맛이었습니다. 혼자 먹기 아까워서 조금 나눠드리려고요. 그 사람의 그런 말에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얼마 만에 누군가가 제게 직접 만든 음식을 건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생일이 다가왔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작은 케이크를 사온 거예요. 그 위에 초가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소원 빌고 불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생일에 케이크를 받아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아들네 가족도 바빠서 생일을 깜빡할 때가 많았는데 그 사람은 제 생일을 기억해 주었던 거예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구나. 이 나이에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요가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문화센터 뒤뜰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나갔어요.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부는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영숙 씨, 제가 요즘 계속 생각하는 게 있어요. 무슨 생각이신데요? 우리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 의지하고 있잖아요. 저는 영숙 씨를 만나고 나서 삶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고 하루하루가 기대되고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그래요. 도윤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밝아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남은 세월을 서로 기대며 함께 살면 어떨까요? 결혼하면 어떻겠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청혼이었어요. 66의 나이에 받는 청혼.
저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사람은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거 압니다.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당신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친한 친구 몇 명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영수가 그건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요즘 노인들끼리 재혼했다가 재산 문제로 싸우는 경우 많다며. 혼자 사는 게 차라리 속 편해. 내가 봐왔는데 말이야. 친구들은 모두 저를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고,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그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좋아요. 함께 살아요. 도윤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는 간소하게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큰 잔치 같은 건 하지 않고 가족들한테만 알리고 조용히 시작하기로 했어요. 결혼 후 처음 한두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살던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침마다 함께 일어나서 공원을 산책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가 미역국을 끓여주었어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함께 잠드는 일상. 이게 바로 제가 꿈꿨던 노년의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쯤 지나면서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잘 못 잤다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나이 들면 잠을 설치는 날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그런 날이 많아졌어요. 식사 준비를 함께 하자고 하면 오늘은 피곤하다며 거실에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설거지를 같이 하자고 하면 내가 무슨 집사냐며 화를 내기도 했어요. 우리 같이 사는 거잖아요. 집안일도 함께 하면 좋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몸이 안 좋은 거 몰라? 남자가 집안일까지 다 해야 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다정하고 배려심 많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안 좋으신가 보다 생각하며 이해해 보려고 애썼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은 날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도윤 씨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예민한 반응은 이제 일상이 됐고 제가 조금이라도 부탁을 하면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결혼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실버밴드 동호회에 가입하고 싶은데. 실버밴드요? 응. 요가도 좋은데 음악하는 것도 배우고 싶어서. 친구가 거기 다니는데 재미있대. 저는 좋다고 했어요. 취미 생활을 하시는 게 좋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악기를 사야 하는데 기타 하나 사주면 안 될까? 얼마나 해요?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하니 저는 기꺼이 지원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제 형편에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남편이 즐거워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그가 또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밴드 동호회에서 공연복을 맞춰 입는다며 3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음악 레슨을 받고 싶다며 또 돈을 요구했어요. 요즘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좀 아껴 쓰면 안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그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들 하는 건데 나만 왜 못하게 해? 내가 뭐 큰돈 쓰자고 했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부부가 서로 도우면서 사는데 당신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게 하네.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그날도 돈을 들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편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이건 뭔가 아니다 싶었어요. 그 이후로 그의 태도는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가 경제적인 부담을 느낀다고 말한 것 때문인지 집에서도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어느 날 밤 그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혼자 살려고 했던 거야. 결혼하면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니까.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눈치를 준 게 아니라 그저 우리 형편을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말한 건데 그 사람은 제가 자기를 구속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상처를 받았지만 결혼을 선택한 건 저였으니까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말없이 참았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쯤 됐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살 때가 오히려 더 편했다는 것을요. 그는 이제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설거지는 물론이고 쓰레기 버리는 것조차 힘들다며 미뤘습니다. 제가 부탁을 하면 나중에라고 말하곤 결국 안 해서 제 몫이었어요. 청소기를 돌리고 있으면 텔레비전 소리가 안 들린다며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빨래를 널고 있으면 그렇게 널면 안 마른다며 잔소리를 했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하루 세 끼를 꼬박 차려주길 바랐어요. 더 힘들었던 건 제 손주들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거였어요. 어느 주말 아들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리고 집에 놀러 왔어요. 7살, 5살 된 손주들이 거실에서 제잘제잘 떠들며 놀고 있었는데 그가 방에서 나오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시끄럽네. 애들 좀 조용히 시켜요. 저는 당황했어요.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좀 떠들 수 있는 건데 못마땅해 했어요. 아들 내 식구가 돌아간 후 그가 말했습니다. 손주는 나중에 봐요. 우리 집이 놀이방도 아니고 그래도 제 손주잖아요. 가끔 보는 건데 가끔 요즘 자주 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 나이에 시끄러운 애들 상대하기 힘들어.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결혼을 했는데 오히려 더 고립되는 기분이었어요. 손주들도 마음 편히 못 보게 되고 친구들도 남편이 싫어한다며 집에 초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단둘이 있는 시간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대화도 줄어들었고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 결혼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진 날이 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그 사람은 잠깐 산책 좀 하고 오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방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채 20분도 안 돼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돌아온 거였어요. 뭔가 깜빡한 게 있나 싶었는데 거실로 가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거실에서 하는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와 통화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점점 귀가 멈춰버리는 내용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같이 사니까 편하긴 한데. 솔직히 난 지금도 그 돈 때문에 버티는 거야.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뭔가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조금만 더 잘해주면 집도 내 쪽으로 넘어오게 할 수 있어. 순진해서 몰라. 제 손에서 옷이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노년에 혼자 살기 싫어서 매달리는 줄 알았는데 그냥 다루기가 쉬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말을 이었어요. 내 생각엔 1년만 더 버티면 될 것 같아. 그때쯤이면 자연스럽게 명예 이전 이야기 꺼낼 수 있을 거야. 노인네들은 다 외로우니까 살살 구슬리면 돼.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지난 1년 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요가 교실에서 건네준 따뜻한 차, 제 생일에 사온 케이크, 무릎 보호대, 다정한 말들, 청혼의 순간, 그 모든 게 계획된 접근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어요. 그의 통화는 계속됐습니다. 제가 방 친구와 집 앞 마트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했던 터라 집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어차피 나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겠어. 이 말에 배신감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제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 함께 노년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아직은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입을 손으로 막고 숨소리조차 죽이며 서 있었어요. 통화는 끝나지 않았지만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그가 산책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산책 좀 했어. 평소처럼 대답하는 그를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저렇게 태연하게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게 다 거짓이었구나. 처음부터 내 돈이 목적이었구나. 나는 사랑받은 게 아니라 이용당한 거였구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그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했어요. 밥 차렸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제가 왜 그러는지 물었어요.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요. 저는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알면 또 다른 거짓말로 둘러댈 게 뻔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로봇처럼 움직였어요.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가 짜증을 내도 불평을 해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려보냈어요. 어차피 다 거짓인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밤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바보였던 걸까? 분명히 바보였죠. 그렇게 쉽게 믿어버린 제가 어리석었어요.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 때문에 선택한 결혼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에게 의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제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던 겁니다. 결혼 전에 고요했던 시간들이 오히려 그리워졌어요. 혼자였을 때는 외로웠지만 최소한 배신당하는 고통은 없었습니다. 혼자였을 때는 제 마음만 돌보면 됐지만 지금은 매일 거짓된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숨 쉬어야 했어요. 한 달쯤 그렇게 지냈을까요? 그도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대답 대신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큰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밤마다 저는 과거를 되짚어 봅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날도 많았고 싸운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이었습니다. 힘들 때 서로 의지했고 기쁠 때 함께 웃었어요. 그게 진짜 부부였구나. 이제야 깨닫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이건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거래입니다. 아니, 거래라고 하기에도 불공평한 일방적인 착취입니다. 존중이 없는 관계.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저는 그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했습니다. 그분의 감정을 배려하고 함께 행복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상대는 저를 사람이 아니라 수단으로 봤습니다. 돈을 얻기 위한 도구로요. 이제 저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대로 관계를 유지하며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서 이 관계를 끝낼 것인가? 첫 번째 선택을 한다면 저는 매일 거짓된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그가 집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바꾸자고 요구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마 또 거절하지 못하고 따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평생 모은 재산도 제 집도 잃게 될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선택을 한다면 저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또다시 외로운 노년을 맞이해야 해요. 주변 사람들은 그러게 말했잖아라고 할 거고 저는 실패한 재혼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고통스러워요. 지난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액자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당신이라면 뭐라고 할까? 남편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당신 인생이잖소. 당신이 행복한 선택을 하시오. 네, 맞아요. 제 인생이에요. 이제 66입니다.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아직 한 20년은 더 살 수 있어요. 그 2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는 제가 결정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 해서 잘못된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혼자이지만 평온한 삶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일 때는 최소한 배신당하지 않으니까요. 혼자일 때는 제 마음이 편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너무 겁쟁이는 아닐까, 한 번의 상처 때문에 포기하는 건 아닐까?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이건 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린 배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과 계속 살아간다면 제 남은 인생은 불행할 게 뻔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지난 1년 사이에 많이 늙어 있었어요. 주름이 더 깊어졌고 눈빛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용기를 낼 거예요. 이 관계를 끝낼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히 거부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일 거예요. 하지만 제 평화와 존엄을 위해서 저는 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저는 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눌 겁니다. 제가 그날 통화 내용을 들었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할 거예요. 두렵습니다. 정말 두려워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게 제 삶의 질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년의 외로움은 정말 힘듭니다. 저도 그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외로움을 피하려다가 더 큰 고통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를 만나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신다면 천천히 보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상대방이 진심인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기억하세요.
혼자 사는 건 외로울 수 있지만 최소한 평화롭습니다. 배신당하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고 존중받지 못하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제 다시 혼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7년 전에도 그랬듯이 또다시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울 거예요. 이번에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평화를 즐길 거예요. 손주들도 마음껏 집에 초대하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예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군가의 거짓말에 상처받지 않으면서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만남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후반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화려한 사랑이 아니에요. 진심 어린 존중과 배려입니다. 그게 없는 관계라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저는 지금 제 인생의 마지막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비록 혼자이지만 당당하게, 비록 외롭지만 평화롭게,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